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철학과의 박구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편집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남대학 철학과 교수고요. 주전공은 법철학을 주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철학, 사회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학, 사회학, 또 정치학을 복수전공했습니다. 저는 사회활동을 비교적 많이 한 편이었는데요. 광주의 시민자유대학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쓴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약간 어려운 주제일지 모르겠어요.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유행한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늑대와 춤을은 연기자의, 그러니까 출연한 주인공의 이름인데 거기에는 늑대와 춤을이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주먹 쥐고 일어서 발로 차는 새, 머리에 부는 바람과 같은 이름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름과 특성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유럽의 대부분의 많은 성들은 예전에 직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이미 상당 부분 조선 말기에 저희들이 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성이 없었어요. 없다가 조선 말기에 성을 다른 집안 것, 다른 가문의 것을 차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건 연관이 별로 적죠. 왜냐하면 우린 직업, 즉 양반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가지고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조선시대로 보면 다 양반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양반인데,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가 성이 없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말과 사물, 즉 이름이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과 일치할 수도 있죠. 일치하는 게 전통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과 사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즉 사과라는 말이, 즉 실제 사과라는 말이 딱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게 되면 무엇이 주도권을 행사할까요? 다시 말하면 사물을 말이 따라가게 될까요? 아니면 말을 사물이 따라가게 될까요? 이건 우리 조상들이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 다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을 지으실 때 이름을 제대로 줘야, 좋은 이름을 줘야 그 이름대로 산다는 말이 들어봤죠? 이름대로 산다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름대로 산다는 말은 이름이 실제의 사람, 사물, 사건을 규제하고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과 사물이 불일치하게 되면 말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이 지배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권력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권력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부분,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도지사가, 시장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력이 없는 걸까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란 다른 말로 하면 파워죠. 힘이죠. 힘이 없으면 죽죠. 그럼 힘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가장 물리적으로 힘도 있죠. 내가 이걸 움직일 수 있는 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코로나 마스크를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이 힘이 없으면 죽죠. 그런데 내가 이걸 들게 하는 내가 이 마스크를 들 수 있는 힘은 힘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들게 하면 권력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데 만약 실제 어떤 학생이 내 앞에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학생. 그러면 손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 들어봐도 안 들어요. 권력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이란 말빨이에요. 말이 현실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간단해요.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세상을 변화시키냐는 거죠. 아주 더 근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말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죠. 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거야. 결심 말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 명령에 따라요, 안 따라요, 우리가? 안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좀 비극적인 말이죠. 니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어쨌든 말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권력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 권력은 불가피하게 모든 인간에 필요하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만큼 들어주는 바로 그곳에 제 권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권력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생존하게 하는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어쨌든 약간 이야기가 많이 샜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말과 사물이 일치했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말과 사물이 불일치하는 쪽으로 가죠. 일치하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점점 말과 사물이 일치했던 시대에서 말과 사물이 어긋나는 시대로. 여기 한번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는 첫째, 우리 정치 풍토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하고, 둘째,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여, 셋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넷째,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로 국민 정신을 개조하려는 것입니다. 본인은, 제 목소리는 누구 대통령 같아요? 본인은 제11대 대통령으로서 이와 같은 국가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기초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우선 참나온 민주 역량의 축적은 우리의 당면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자, 본인은 제11대 대통령으로서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11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가 민주복지국가를 말했어요. 가장 우리나라 역대 정치 대통령으로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가장 반민주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반복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복지국가를 얘기해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복지사회를 얘기하고 심지어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해요.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 정의를 얘기하는 시대. 그런데 이자가 다른 건 다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독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 숨기려고도 숨길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라고 보십니까? 어디에 독재자의 영혼이 들어있습니까? 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정신을 개조한단 말이에요. 이건 강력한 폭력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나치 시대에,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경우도 독일인들한테 쓰지 않는 말이에요. 유태인들한테나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말과 현실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개념과 현실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말하고 현실이 안 맞는다. 불일치한다. 이게 말의 왜곡은 곧 현실 왜곡이에요.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5공화국 제11대 대통령이 고귀한 말들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고귀한 말들은 그만큼 가치가 높은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나 민주를 위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저항한 거, 정의를 위해 저항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죽었어요. 정의란 그렇게 고귀한 영혼을 가진 선조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이들이, 정의는 고문이에요, 이들에게. 고문을 시켜서, 고문을 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문 받아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약간 낮은 단계지만 맞아본 적이 있어요, 경찰들한테. 견딜 수 없죠. 그 모욕감, 그 실존의 끝, 이런 거. 예. 이들한테 정의는 향락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영화 중에 에마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에마 부인. 또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프로야구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자율이라는 것은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졌죠. 예. 그 밖에 여기 많이 보면, 예, 언론 삼천교육대 같은 거, 예? 과외도 금지되고 졸업정원제도 생기고, 네. 아무튼 고귀한 말들을 더럽힌 자의 역사가 있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공유란 말을 하는데, 공유란 말은 사람들은 소유란 말을 해요. 사적 소유란 말이죠. 사적 소유. 사적 소유는 뭔가 소유한다는 것은 나쁜 건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한테 소유욕이 있나요? 뭔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갖고 싶은 게 없다. 예, 그건 이미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은 설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란 뭐냐?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언제 즐거움을 느끼자는 거예요. 언제? 자,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아까 그랬죠? 내가 학생한테 마스크를 들어봐. 그럼 들어줘요. 손 좀 들어봐. 그럼 들어. 이게 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력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권력이 인간을 즐겁게 하는데, 가장 즐거운 거 뭐냐? 바깥에 있는 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드니까 들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들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들고 싶은데 못 들어. 이 종이 한 장도 못 들어. 그럼 죽음이죠. 나는 여기 있는 교탁도 들 수 있어요. 해볼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교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예? 우리 이 지금 영상을 촬영한 학생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예, 들 수 있습니다. 예. 자, 소유라고 하는 것. 소유는 어찌 보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 우리는 놀랍게도 이중적인 태도가 있어요. 뭔가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서 남이 소유하는 건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갖고 싶으면서 안 갖고 싶은 척 티를 내요, 꼭.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은 아파트에 비싼 자동차를 타고 싶으면서도 마치 안 그렇처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건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소유란 적어도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소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 그 자체가 권한입니다. 권력이에요. 즉,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나 개인적으로 자신이 취득한 걸 소유할 수 있다. 소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서양에서 17세기, 8세기에 이르러서야, 그리고 19세기에 와서야 정착된 관점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19세기가 돼서야만 인류는 누구나 자신이 취득한 걸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유가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실이다. 이렇게 소유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망이자 좋은 삶의 조건이라고, 더군다나 그것도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소유가 그 자체로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권리다 라고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얘기한 것은 17세기 이후고 19세기에 와서야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와서 사적 소유가 인정된 가장 강력한 제도는 뭐냐? 봉건제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가 만인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적 소유가 만인에게 허용된 사회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를 사적 소유라고 본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했죠. 오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공산주의 이념에 맞게 실현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을 인류가 꿈꾸었던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은 있겠죠. 또는 중국에는 있겠죠. 쿠바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은 소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또 사적 소유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면 사적 소유만 있을 것이냐는 문제. 사적 소유만 할 것이냐. 아니면 소유는 소유인데 함께 소유하는 영역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 함께 소유하는 것. 개인적으로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소유하는 것. 그게 공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17, 18세기에 사적 소유가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 이게 제가 지금 제 마스크라고 있잖아요. 이게 내 거라는 것에 근거가 뭐죠? 무엇을 통해서 나는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법이 내가 이걸 돈을 주고 구입하면 내 것이 되죠? 그리고 내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범죄가 되죠. 그런데 이건 내가 가진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앨 수 있죠? 불태울 수 있죠? 또 이걸로 누구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물건은 비교적 작으니까 그렇지만 첫 번째 사적 소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사적으로 소유한다 할 때 뭘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겠어요? 인류 역사에서 뭘 가장 갖고 싶어 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네? 옛날에는 수렵시대에는 물고기 갖고 싶죠. 물고기 한 마리 갖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양 한 마리 갖는 거죠. 말 한 마리 갖는 거죠. 소 한 마리 갖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이게 소는 키우다가 죽거든요. 영원히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화가 뭘까요?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분배가 적어도 인류 역사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2000년 이상의 논쟁이 있습니다. 토지를 어떻게 사적 소유할 것인가. 자, 아까 그랬죠?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대부분의 이론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시민들이 낯설지 모르겠는데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나요? 장 ዣ크 루소 또는 존 록, 토마스 홉스와 같은 위대한 서양의 사상가들이 사적 소유, 토지의 사적 소유를 어떻게 근거 지을 것이냐 할 때 첫 번째 모든 토지는 모든 인류의 공적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뭐라고요? 공적 소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유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public ownership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여러분 개인의 사적 소유이면서 법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법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공적 소유물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제가 법치학 전공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 심지어 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적 소유는 기본이 뭐다고요? 공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소유의 권한이 있어요. 내가 점유할 수 있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죠. 판매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점유하고 이용하고 소유할 수 있지만 그 땅을 내가 병들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땅을 나쁜 상태로 아주 주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우리 후세대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을 오염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그 경우 여러분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죠? 공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인류 전체가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잠깐 동안 점유권, 사용권, 소유권, 더 나아가서 사용 처분권을 임시로 준 겁니다. 따라서 소유의 기본은 뭐다? 공적 소유에 기반한 것이다. 또 이런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절대로 사적 소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공기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근데 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있죠.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도 조금 있으면 사적으로 소유하죠. 왜? 공기를 이제 점점점 공기가 안 좋아지면 좋은 공기를 사야 되니까 물도 사듯이 사야 돼요. 이건 인류의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토지처럼 또는 자본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적 소유의 기반은 공적 소유의 기반에 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활용하고 활용해야만 하는 것. 그러면 쉐어링하는 것. 자, 인류는 점점 쉐어링해야 되는 것으로서 공유도, 퍼블릭,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점점점 사적으로 소유하는 쪽으로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 이건 인류 모두에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흐름에 정반대되는 흐름도 있어요. 정반대되는 흐름도 있다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겁니다. 팡이라고 하죠. 팡.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여러분은 이 중에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페이스북 사용하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잠깐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 정신을 병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안 해요. 애플 사용하십니까? 네, 전 전화기 애플입니다. 약간 보안이 좋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존 사용하십니까? 네, 아마존 사용하죠. 넷플릭스 사용하십니까? 예, 넷플릭스 사용합니다. 구글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게 기본적으로는 뭐죠?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공기나 물처럼 완벽하게 쉐어링하던 그런 자원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이런 문화에, 이런 변화에 역행하듯이 지금 인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쉐어링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공유 산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정말로 공유하는 걸까? 아니면 이거야말로 완벽한 승자 독식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 그래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직업이죠. Zero Hour Contract라는 직업. 뭔지 아시죠? 학생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하.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촬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학생들도 일종의 Zero Hour Contract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약이죠. 계약인데 회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회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너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야 돼. 정해져 있잖아요. 회사가 학생한테 몇 시간의 일을 줘야 된다는 의무가 없어. 거꾸로 말하면 학생도 회사한테 의무가 없어. 내가 회사에서 오라고도 안 가면 끝이야. 이게 서로 뭐예요? 서로 의무가 없는 계약관계. 의무가 없는 계약관계예요. 이런 직업이 가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거지.
예를 들면 학생들은 지금 이런 직업을 앞으로 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3개를 가진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쉬운 예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으로 유튜브도 하나 해. 유튜브도 하나 하고, 유튜브에 또 하나 하고, 또 저녁에 심심하면 뭐 해, 또? 예를 들자면, 대리운전 같은 거 해. 대리운전 같은 거 해. 아니면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버. 우리나라는 우버가 없죠. 우버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버 시대거든요. 우버 시대란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버화 하는 거예요, 직업을. 그래서 사람들 보면, 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돈 좀 더 있으면 좋겠어. 따로, 약간. 그 다음에 자기 캐리어하고, 이런 거죠. 캐리어를 중단하면 안 되는데, 또 캐리어도 유지해야 되지만, 또 가족도 돌봐야 돼. 되게 여성의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더 나은 잡을 찾기 위해서 잠깐 동안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의외로 높은 게 뭐예요? 아토노미. 뭐예요, 이거? 자율성이죠.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것인가? 점점점 노예가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자유로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노예가 되시다. 자, 공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공감에 기반하지 않으면 허약하다는 거죠. 공감. 그런데 공감이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공감이란 타인의 아픔을 같이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족이 아파요. 같이 아파요? 아프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드신 선생님들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아파요. 나도 아픕니까? 안 아프죠? 애들이 아파요. 그럼 안 아파요? 좀 더 아프죠? 남편이나 아내보다. 네, 인간이 비극적인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뭐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공감을 더 적게 하도록 진화한다는 거죠.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에밀이란 소설이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장자크 루소의 교육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고전이죠. 이 고전, 에밀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아프면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누가 맞고 있어. 다수의 어떤 깡패들한테, 조폭들한테, 아주 나쁜 성향의 어떤 남자 2명이서 젊은 여자를 막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육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가서 신고하라. 또는 말기거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실제로 배우면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어떤 경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회피하는 거죠. 실제로는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실제로는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책에는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참여하라고 말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휘말리지 말아가죠. 그래서 배운 놈일수록 도망가고, 안 배운 놈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배운 놈들 어떻게 할까요? 같이 싸워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자,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누가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날까요? 인간이 뛰어나다. 그럴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원숭이, 프란시스 말이라는 사람의 실험을 했는데, 프란시스 말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 쳐보면 바로 나와요. 원숭이에다가, 원숭이 철장 속에 넣어놓고 끈을 하나 줘요. 끈을 줘서 끈을 당기면 맛있는 걸 줘요. 근데 원숭이가 처음에 끈을 당기면 맛있는 걸 준다는 걸 좀 지나면 알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몰라. 내가 끈을 당기면 맛있는 바나나를 주네. 그러면 이제 원숭이는 어쩔까요? 계속 당길까요? 아니면 배고플 때만 당길까요? 어때요? 인간은 어쩔까요? 인간은 계속 당기죠. 쌍화되니까.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배부르면 안 당겨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또 다른 원숭이를 철조망 속에 넣어놔요. 그리고 이 원숭이가 줄을 당기면 바나나를 맛있는 걸 하나 주되 동시에 뭘 하냐? 옆에 있는 원숭이를 한 대씩 때려. 그러면 옆에 있는 원숭이가 아프겠죠?
악을 쓰겠지. 와, 왜 나를 때려? 그러면. 그겠죠? 그럼 원숭이가 처음 이상하거든. 왜 나는 끈을 당기면 맛있는 걸 주는데 옆에 원숭이는 뜯어맞지? 근데 원인을 찾는 데까지 발전을 하면 원숭이가 그렇게까지 머리가 발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원숭이는 뭘 알게 되냐? 내가 줄을 당기면 나에겐 좋은 것이 떨어지지만 나는 누군지를 모르지만 똑같은 원숭이가 한 대 맞는다는 걸 알게 돼. 그럼 원숭이는 줄을 당길까요? 안 당길까요? 네? 당겨 안 당겨요? 어떤 원숭이도 줄을 당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시간이 배고파도 안 당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쩔 것 같아요? 여기 서희 지금 학생들 친한데 내가 아주 배고파. 옆에 친구가 한 대씩 맞아. 내가 배고프면 당겨 안 당겨요? 인간은 당겼다 안 당겼다 그래요. 공감의 능력은 배울수록 진화할수록 퇴화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둔감해지지 않도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더 발전시키기는 어려워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내가 반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이미 파멸했어요. 멸종됐어. 우리는 생각해봐요. 소가 아프리카 들판에서 소들이 초원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자한테 자기 자식이 지금 잡혀서 먹히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슬퍼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소는 이미 멸종됐어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소들은 대개 어느 정도까지 슬퍼할까요? 예? 사슴은 얼마나 슬퍼할까요? 며칠이나 자식이 내 눈앞에서 다른 종에 의해서 잡혀서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동물들은 얼마나 흘릴까요?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어떤 방식일까요? 자,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공감이 없는 한 공유도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 물론 공감 자체가 위험한 측면도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하면 기니까 어쨌든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4가지라고 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첫 번째가 뭐죠? Communication. 앞에 COM이 붙으면 다 together란 말입니다. 함께. 그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소통이란 말이 아니라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함께 이동한다는 겁니다. 함께 이동한다. 이거 뭐죠? 협업하는 거죠. 협력. 이것도 코어예요. 이거 크리티컬 싱킹이죠? 이건 제가 이 크리티컬 싱킹은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대학 교육의 제1목표,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대학을 졸업한 날 알아야 되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에요. 마지막 창의성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공유는 공동체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공유는? 자, 여러분은 공동체와 사회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자, 여러분 집은 공동체예요? 사회예요? 대학교는 공동체예요? 사회예요? 오늘 참여예산센터 예를 들자면 무슨 위원이죠? 위원이? 참여예산위원들이실까요? 강의 드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예요? 예, 답은 없어요.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크리티컬 싱킹이 되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 아까 말했죠? 예, 어디 갔지? 여기 있죠. 비판적 사고란 뭐냐?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지금 사람이죠? 맞아요? 진짜예요? 제가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제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예, 그러면 크리티컬 싱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티컬 싱킹이란 뭐냐? 우리는 모든 인간은 여기다 써도 돼요? 찍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 봐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쉬지 않고 판단해요. 나를 보자마자 판단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통해 저를 들으면서 강의하죠. 듣죠? 그럴 때 우리는 주어를 수어를 가지고
규정을 해요. 규정을 해. 이 규정한 걸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이라고 해요. 판단이란 뭐냐? 이 주어를 수로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이? 어려워요? 그러면 주어를, 자, 제가 박구영이에요. 박구영을 사람이다 했어. 그러면 박구영이라는 주어를 사람이라는 수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이 판단, 즉 박구영은 사람이라는 판단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사람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있겠지. 즉 이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 있겠지. 어쩌면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겠지. 이 경계 안에 내가 포함되니까 박구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학생이. 그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를 아주 경멸하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를 들자면 20년 전에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자친구가 헤어지게 됐어. 헤어지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인간이냐? 나한테 그러다 쳐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선량하게 산 거예요. 네가 사람이야? 나한테 그랬어. 그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예요? 이 사람이라는 규정 속에 나는 안 들어있다는 얘기거든.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판단은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저를 박구영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냥 생물학적인 기준뿐인 거야. 내 인간성을 아직 모르거든요. 내 인간성을 놓고 보면 여러분이 내 인간성을 아는 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싱킹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든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은 가족입니까? 가족은 공동체입니까? 사회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답하면 크리티컬 싱킹을 못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 되냐? 사회와 가족을 나누는 이 경계가 뭐냐, 사이가 뭐냐, 기준이 뭐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가족은 공동체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기준을 말해주겠습니다. 이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제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내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소속된 곳이면 사회,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공동체.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하면 가족은 사회인가요? 공동체인가요? 공동체인가요? 사회인가요? 크리티컬 싱킹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 가족이 뭔가요? 물어봐야 되겠죠. 어디까지가 가족이에요? 부부간에만 가족이에요? 아니면 부모 자식간에도 가족이에요? 삼촌도 가족이에요? 사촌도 가족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우선 제안해 보죠. 부모 자식까지만 포함하기로 하죠. 부모 자식까지만. 그러면 가족은 공동체인가요? 사회인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공동체죠. 그러나 부부 관계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태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부부가 돼 있던가요? 이 사람하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인 남편이나 아내가 아플 땐 덜 아픈 거예요. 그럼 자식이 아프면 더 아픈 거예요. 왜?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네? 사회적 관계는 법률에 의해서 통제받는 관계예요. 공동체는 가능하면 법이 간섭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딸 한 번 때렸다고 법률이 막 신고 한번 했다고 바로 와서 아버지 처벌에 갑니까? 쉽지 않죠. 자, 그러니까 가족은 공동체이면서 사회죠. 부부간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공동체적 관계죠. 자, 그렇다면 국가는 뭘까요? 국가도 공동체죠. 우리가 국가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개인과 국가 사이에 다양한 사회들이 있어요.
어차피 공동체는 공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 갖는 공유는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사회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장 큰 문제가, 자, 국가와 개인들 사이에 이 사회가 얼마만큼, 이 공적 영역이죠. 국가가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개인들 사이에 이 공적 영역이 얼마나 잘 돌아가야 되냐 문제인데, 이 공적 영역이 지나치게 두 가지의 논리에 의해서, 즉 돈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된 것을 흔히 말하는 대로 식민화, 우리의 삶의 세계가, 생활 세계가 돈의 논리에 의해서,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식민화된 것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구조를 보시면, 자,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완전히 번 만큼 소득이 증가한, 모두가 공정한 사회죠. 그런데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어떤 문제냐? 불평등이 많다는 거예요. 불평등. 지금, 자, 우리나라 경우 잘 보십시오. 예, 진위 개수로 보면, 우리나라 OECD에서, 조금은 쭉 보시죠. 이렇게. 예. 우리나라가 뭐 아주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총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10위권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비해서 뭐가 문제가 가장 크게, 경제 성장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가계 소득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는데 누구만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집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누가 부자가 되고 있어요? 네. 자, 기업이 부자가 되는 나라. 아니, 기업이 부자가 되고 나라도, 집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가족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저축은 집에서 하고 기업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가게는 돈을 빌리고 기업은 저축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규모.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떤 정권이 오냐에 따라서 혁신적으로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잘 보십시오. 1980년에 대한민국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어쨌습니까? 전 산업을 보죠. 96%였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나 동네 작은 기업에 다니나 다 임금 차이가 1980년에 별로 없었어요. 제조업 분야도 91%니까 옆에 친구가 연봉이 1,000만 원이면 나는 900만 원인 거예요. 연봉 1억이면 나는 9천만 원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조업 분야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다니는 친구들 1억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다니는 하청업체 직원은 몇 프로 받을까요? 지금 현재? 50%. 50%. 그러니까 대기업, 동일한 노동을 하는 대기업 노동자가 1억을 연봉을 받는다. 그럼 중소기업 노동자는 얼마 받아요? 평균 5천만 원 받아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차, 4차 하청업체를 간다든가 그러면 2,500만 원 받는 겁니다. 이 불평등 구조가 왜
더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심화되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업이 저축하는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게가 저축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저축을 해요. 예? 이 기업이 예전에는 이거 뭐예요? 가게가 기업 저축을 했죠. 지금은 기업이 저축하는 나라. 희한한 거예요. 기업은 흔히 기업가들이 하는 말이죠.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란 뭡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투자하고 기업가 정신 아니에요? 요즘은 기업가들이 투자를 안 해. 저축을 해요. 그래서 가문, 가족의 빛으로 성장하는 애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괜찮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지표상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전망이 괜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단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이 나라는 뭐가 있냐? 가계 부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는 분배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분배의 정의가. 상위 0.1%의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이 5,458만 원. 중위소득 근로자의 30배입니다.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뭐냐? 예? 어마어마하죠. 남녀 차이는. 예? 남성 임금이 100일 때 여성은 63%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나댄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나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이 나라 땅을 봐봐. 다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한 명이 전체 55.2%를 사용하고 있어요. 1%가 우리나라의 1%가 이 나라 땅의 50%를 소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70%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땅 한 평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땅 있어요? 촬영한 학생은 땅 있어요? 없죠, 당연히. 70%. 예. 자, 1인당 노동시간은 전 세계 평균이 1766시간인데 우리가 몇 시간이 많아요? 347시간이 많아요. 1년에 347시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루에 2시간 더 일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평균 365 다 일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2시간 정도 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불평등은 심한 나라.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한때 금융자본주의가 문제다. 금융자본주의. 뭐죠? Occupy the Wall Street. 월스트리트가 뭡니까? 월스트리트가 세계 금융자본 자산의 중심이죠. 여기를 점령해야 된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 구조가 첫 번째는 잡의 문제였죠. 직업의 문제죠. 직업, 정의, 그리고 교육의 문제다. 교육의 불평등 구조는 이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치유 불가능한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려면 교육의 평등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 지금 대학생들을 봐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촬영하는 학생들도 아마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중에 모두가 대학에 오는 시대가 됐지만 조건이 안 좋으면 대학생이 아니라 직업이 알바생인가 대학생이 헷갈릴 정도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불평등 구조죠. 예. 뭔가 쓸모없는 인간으로의 전락. 네,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은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우만이라는 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왜 인간은 이토록 강력한 불평등을 왜 감수하는 것만? 왜? 너무나 지친 걸까요? 지쳐?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읽은 책들인데요.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20대에게 가장 첫 번째 절망은 뭐냐? 우리 부모들보다 내가 잘 살 수 없다. 거예요. 부모들처럼 잘 살 수 없다. 최소한 우리 부모는 집이라도 갖고 있어. 근데 우리는 평생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부모가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근데 부모가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면 집도 원불을 받는데. 그럼 뭐가, 우리 남는 게 뭘까요? 이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광주는 좀 다른데 서울 같은 데 가면 젊은이들한테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옥고. 들어봤나요? 지옥고.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 전남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졸업하고 서울로 가요. 그러면 지옥고를 살아요. 지옥고에 가는 거예요. 지옥고란 뭐예요? 첫 번째, 지하에 사는 거예요. 옥탑방, 고시원.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 20대와 30대를 어디서 보내요? 지옥고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커피숍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커피숍을 왜 가요? 쾌적한 데가 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왜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세계는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냐? 어떤 위기에? 인터레그넘, 즉 최고의 통치 시스템이 부재한 겁니다. 최고의 통치 시스템이 부족해요. 기존의 1970년대 경제 위기,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도 되는데 성장도 안 되는,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부터 2008년까지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사망성을 받았어. 죽었어. 신자유주의를 오늘날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전 세계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신자유주의 나라의 선도였던 미국의 대통령 뭐죠? 지금 트럼프는 전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국수주의자입니다. 영국 지금 신자유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보수아니냐 신자유주의 아니에요. 보호무역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죽었어. 그런데 새로운 이념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걸 죽었는데, 과거의 정권은 무너졌는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이 사이, 인터레그넘이라고 그래요. 최고 권력의 공백기간.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어떤 시기냐? 파시즘이 등장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놈이 죽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죽은 놈이 죽지 않은 상태, 아니 죽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좀비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좀비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좀비 자본주의. 보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사회복지체계와 케인즈의 개입주의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신자유주의가 지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2008년부터 금융위기가 코로나 이후 신자유주의는 완전히 사망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시대 부재의 시대. 그러면서 국가 파시즘이 등장할 위험성이 우리 사회에 있다. 네. 그러죠? 뭡니까? 좀비. 포스트 좀비 캐피탈리즘은 뭐냐? 좀비 캐피탈리즘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이후의 세계가 뭘까?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답은 그래도 여전히 더 많은 민주주의다. 더 많은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민주주의에 관한 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배워야 되는 국가가 아니라 남들을 배우게 하는 국가로 성장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민주주의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지표 있는데 시민 역량이 비교적 균형감 있게 발전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 시민운동, 마을운동이 균형을 잡은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거의 유일한 나라. 유럽은 노동운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거의 관료화된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마을운동은 없습니다. 일본은 노동운동, 시민운동이 없고 마을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엉망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기소로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교 문화가 선별적 격리 조치의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인들의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 한국은 감시국가고 통제국가고 동아시아적 집단주의 국가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유럽의 지성들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제 유럽이라는 얘기예요. 희망, 도울 수가 없다, 유럽. 이게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 못 일어나는 것은 지금 유럽 상태,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유럽의 대체적인 분석이 지금 기소로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서울대학 임동규 교수팀이 시사인하고 KBS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겁니다. 한국인들의 실제로 민주주의, 시민 역량이 뛰어난 지표예요.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여러분 투표하십니까? 법과 규칙을 잘 지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잘 지켜봅니까? 사회단체나 정치단체 적극 활동합니까? 여러분처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노력합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정치, 윤리,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합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돕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 역량이 뛰어난 거예요. 이거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OECD에 쓰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시민 역량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외출 시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잘하고, 외출 자제하고, 즉,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를 잘하는 사람이면 잘할 수 어떤 사람이다? 시민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기소로만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시민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집단주의 성향이 뛰어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마스크를 잘 쓴다는 거예요. 시민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악을 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방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참여한다면 뭘까? 그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 공유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데 어떤 자유냐는 겁니다. 어떤 자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소극적인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인 자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남한테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 소극적이면서 법적인 자유입니다. 방해하지 않는 자유. 적극적 자유란 뭐냐? 좋은 세상,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자유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여 예산 관련 위원님들은 어찌 보면 본인들이 좋은 세상,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자유를 지향하는, 즉 적극적 자유의 능동적인 시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법적이냐 도덕적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의사소통적 자유예요. 의사소통적 자유란 이런 겁니다. 나는 남한테 방해 안 하고 나는 방해받고 싶지도 않아. 오케이. 그런데 내가 한 이 행위가 남에게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남이 나한테 한 행위가 나한테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참여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 어떤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냐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도 민주주의와 관계없어요.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어떤 사회가 더 바른 사회인지는 나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참여예요. 그럼 어찌해야 되냐? 아니요를 말하면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주장을 할 때, 나도 주장할 수 있죠. 우리는 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합의하고 협의하는 자유, 의사소통적 자유가 참으로 지속 가능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천이고, 그것이 공유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의의 두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회균등과 생활균등입니다. 기회를 동등하셔야 된다. 동시에 생활도 균등해야 된다. 어느 쪽이 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에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또 즐거운 강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